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나라에 이어서 청나라의 정치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나라의 정치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명나라의 정치사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여러분, 사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는 이 명태조 주원장, 홍무제 주원장, 성조 영락제, 그리고 신종 때도 되게 잘 나와요. 신종 때는 장거정 때문에, 북로남이랑 장거정 때문에 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흐름은 정치사적인 흐름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명나라가 무너진 이후에 만들어지는 청나라에 대해 공부할 건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청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나라의 시작은 태조, 누르하치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청나라가 아니었죠, 여러분들. 원래는 여진족, 만주족이라 불리는 여진족들, 각각의 부족 단위로 수십 개의 부족으로 흩어져 있던 이 여진족들을 하나로 통합한 게 바로 누구냐면은 누르하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진족을 통합할 수 있던 이유는 팔기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서 그래. 팔기군이라고 하는 건 이 전통적인 여진의 부족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누르하치가 새롭게 조직한 군사 조직이자 동시에 행정 조직이에요. 이거 뭐랑 느낌이 좀 비슷하냐면은 예전에 있었던 금나라의 맹한모극제, 300호를 1맹한, 10맹한을 1모극 이런 것도 했었던 이 맹한모극제. 300호를 1모급, 10모급을 1맹한이었죠. 그리고 징기즈칸이 만들었던 천호제, 이런 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 여진족의 전통적인 그런 부족제를 개편해서 군사행정 조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고, 이 팔기군은 깃발의 색깔로 부대로 구분해요. 8기군이 8개 깃발의 부대를 하는 거야. 이 깃발의 색깔에 따라서 부대 구성이 다르고 민족 구성도 달라요. 8기군의 특징은 만주족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만주족뿐만 아니라 한인 팔기, 한족들도 받아들이고요, 몽골인들까지 받아들여.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을 함께 통합한 그런 군사 조직이었다. 8기군을 통합하고 있고, 이 8기군의 전투력이 어마어마했어. 이 8기군의 힘으로 이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진족을 통합을 하고 8기군을 조직한 다음에 이 힘을 통해서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 후금과 8기군의 힘이 드러나게 된 게 바로 사르우 전투라는 거예요. 애초에 임진왜란 때 이렇게 여진족이 이렇게 누르하치가 아니라 이렇게 여진족을 통합하고 8기군을 조직하고 후금을 건국할 수 있던 이유는 당시 임진왜란으로 조선과 명나라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무도 견제하는 사람 없이 북방에서 마음껏 힘을 펼쳤던 거야. 다만 후금을 건국하고 나라를 만드니까 명나라가 이거 내비두면 안 되겠는데 해서 조선에게 원병을 요청해서 명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이 후금으로 쳐들어가지만 이 사르우 전투에서 후금이 대승을 거둡니다. 물론 이때 우리 조선은 광해군이 왕이었고 광해군의 중립외교, 그래서 강홍립이 투항했던 일이 있었죠. 강홍립의 투항 사건. 다만 이게 이제 바대부들의 심기를 거스렸죠. 그래서 어디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리느냐 해서 인조 반정이 터지고 광해군은 물러나고 조선은 친명배금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거를 두고 보지 못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 누르하치의 아들이었던 태종 홍타이지예요. 누르하치 자체는 조선에 별로 싫어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하면서 이 강홍립에게 투항하라 갔을 때도 이런 조선의 사정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조선의 포로들을 잘 내준 게 누르하치야. 근데 그 아들인 홍타이지는 아버지의 이런 그런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조선에 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어. 얘들 밟아놔야 된다 했는데 마침 조선에서 중립외교를 유연하게 하고 있던 광해군이 물러나고 친명배금을 주장하는 인조의 서인 정권이 권력을 잡으니까 마침 또 이 타이밍에 누르하치가 죽고 홍타이지, 조선에 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던 홍타이지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홍타이지는 조선을 밟아내야 된다. 그래서 정묘호란 때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을 치고, 이때는 이제 후금도 아직까지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유가 없다 보니까 형제 관계를 맺는 걸로 일단은 되죠. 이때는 애초에 들어온 군대도 3만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명나라와의 정면 승부 이전에 조선을 좀 길들이기 위해서 홍타이지가 군대를 보낸 거예요. 정묘호란으로
형제관계를 통해서 조선을 1차적으로 밟아놨죠. 사실 여기서 인종 정신 차렸어야 되죠. 친명배급, 말만 친명배급하면 뭐해. 힘도 하나도 없는데 3만 명한테 3만 명을 막아내지 못해서 왕이 강화도로 도망을 치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힘을 모은 홍타이지는 유목민족 중에 가장 최강자라는 몽골을 복속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대칸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후금을 뭐로 바꿔요? 청나라로 바꾸게 되고 스스로를 황제의 칭호를 쓰게 되고, 그때 말했듯이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이걸 거부했던 조선은 결국 병자호론으로 젖터진 다음에 남한산성에서 벗다가 젖터지고 삼전도의 굴욕으로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그 청나라의 황제가 된 게 순치제예요. 이 순치제가 여러분들 명나라를 결국에는 명나라가 그 당시 순치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순치제가 청나라의 황제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명나라에서 농민 반란인 이자성의 난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이자성의 난으로 인해서 결국에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이 함락되고 마지막 황제였던 순치제는 홀로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모두가 누굴 주목해요? 당시에 청나라 군대를 맡고 있던 사내관의 사령관이 명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쥐고 있던 오삼계였어. 근데 이 오삼계는 항복하라는 이자성의 그 제안 명령을 거부하고 어디로? 청나라에게 항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오삼계랑 힘을 합친 이 청나라 순치제의 군대가 사내관을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이 이자성의 난을 진압을 하게 되죠. 이자성도 죽어요. 그리고 북경에 베이징에 입성하여 중국의 주인이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죠.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굉장히 3명의 중요한 황제를 공부할 겁니다. 청나라 하면은 여기서 거의 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 3명. 올해 2022년 수능에도 강희제 문제가, 물론 강희제의 정치를 묻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아담샬의 시언역이랑 해서 동서 교류 파트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강희제 시대거든. 그 자료가 강희제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강희제의 정치와 문화를 엮어서 낸 게 올해 2022년 수능 문제였어요. 강희제와 아담샬 시언역. 자, 아무튼 이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는 3명이 연달아 이제 황제가 된 사람들인데, 이때가 이제 청나라 최고의 전성기 강건성세라고 하는 100년 좀 넘게 지속된 엄청난 전성기입니다. 자, 우선 강희제 같은 경우는 천고일제, 이거는 당시에 중국을 방문했던,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국의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그 서양 선교사들이 붙인 말이야. 천하의 최고의 황제다.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는 걸 빼면은 흠잡을 데 없는 이 천고, 모든 나라 모든 역사 통틀어서 최고의 황제다라고 서양 선교사들이 갖다 붙인 별명이야. 자, 이 천고일제라 불렸던 강희제는요, 제일 먼저 3번의 난을 진압합니다. 자, 이 3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애초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릴 때 자기들의 힘만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애초에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먼저 무너졌고요. 그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무너질 때도 청나라는 처음에 못 들어왔어. 왜? 그 천하의 요새인 만리장성의 사내관을 맡고 있던 명나라 장군 오삼계 때문이잖아. 근데 이 오삼계가 청나라에 항복해서 사내관을 열어주고 청나라군을 끌어들였잖아. 그러니까 청나라군이 사실상 이 북경을 점령할 수 있던 건 오삼계가 항복했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오삼계가 청나라에 항복하지 않고 이자성에게 항복해서 사내관을 틀어막았다면 역사는 정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이때 청나라는 오삼계와 함께 그 청나라에 항복한 장군이 3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3번이 누구냐면은 오삼계와 함께 항복한 명나라 3명의 장군이야. 당시 이게 이제 오삼계, 그냥 오삼계 말아두면 돼요. 그 외에 뭐 상지신, 경정충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3명을 다 어떻게 준 거야? 3번이라 그래가지고 이 만주족의 통치에 협력한 이 3명의 장군들에게 지방을, 번을 통치하게 해준 거야.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강희제가 보기에 이건 너무 비정상적인 나라다. 또다시 봉건제의 부활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이 3번을 지배하고 있는 이 오삼계, 상지신, 경정충 얘네들의
그 권력을 약화시킵니다. 서서히 이 번의 권력을 축소시켜요. 이러니까 얘네가 뭐야? 니들 우리 덕분에 중국의 주인 됐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홀대해? 이러고 3번 오함제가 된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3번의 난이 꽤 오래가요. 이 3번의 난이 1673년부터 1681년까지 거의 한 8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결국 끝끝내 이 3번의 난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명나라를 되살리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 타이완, 오늘의 대만이죠. 이 대만에 당시에 정성공, 이 정시배력이라 그래가지고 정성공 이 사람은 원래 밀무역자이자 해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해군을 갖고 있었어. 이 사람이 이제 대만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명나라를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 타이완을 근거지로 계속 해군들을 보내가지고 청나라의 해안가를 약탈하고 이 청나라 괴롭히고 있어서 그 타이완마저도 정성공이 다스리고 있던 타이완마저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강희제는 청나라를 위협할 만한 3번과 타이완 다 정리한 거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당시에 북방에서 내려오고 있던 러시아. 갑자기 왜 러시아냐? 우리 서양사를 배우시면 더 와닿겠지만 당시에 서양은 절대왕정 시대였어요. 당시 러시아의 이 부흥을 이끌었던 오늘날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 있죠? 이게 프토르의 도시라는 이름이야. 그 러시아를 절대왕정 시기에 끌어올렸던 위대한 군주. 27세기 러시아의 절대왕정을 이끌었던 표토르 대제. 오늘날도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황제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만든 이 표토르.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끌고서 이 청나라 국경지방을 위협을 했었어. 그래서 당시에 이 강희제가 이 표토르 대제가 이끄는 러시아랑 국경협약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 막 충돌도 해. 몇 번 싸워요. 이때 이제 러시아랑 싸우기 위해서 동원된 게 바로 여러분들 나선정벌 기억나요? 우리 역사 공부할 때 효종이 예전에 북벌하려고 했잖아 얘들아. 근데 사실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북벌하겠다고 키운 군대를 당시에 청나라가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야. 야 우리 러시아랑 싸워야 되니까 너네 요즘 군대 기른다며? 그 군대 보내봐. 이래서 북벌하겠다고 하는 군대를 나선, 이게 아라사,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한 군대로 우리가 청나라에게 지원군을 보내요. 그래서 이 조선의 군대와 청나라가 이 러시아랑 싸우는 일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1652년부터 1658년까지였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막 국경지방에서 충돌을 해도 3번의 난도 진압해야죠. 타이완도 정복해야죠. 타이완 정복한 게 언제냐면 이것도 꽤 오래 걸렸어. 타이완도 1683년에 가서나 이게 진압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랑 소규모 충돌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 적극적으로 못 나서 3번의 난, 타이완 정복 등에 우선 힘을 집중시킨 다음에 3번의 난 진압하고 타이완을 정복을 한 이후에 국경지방을 위협하는 러시아랑 협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거예요. 네르친스크 조약. 당시 러시아랑 체결한 거고요. 이거는 양국의 국경을 설정한 건데 이건 중요한 점이 평등 조약이야. 흔히 우리가 동양 애들이 서양이랑 조약을 맺더라 그러면 다 불평등적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때는 양국이 대등한 상태에서 맺은 평등한 조약으로 양국의 국경을 설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 네르친스크 조약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때는 또 하나 고금 도서 집성이라는 책을 편찬하기 시작해요. 이게 좀 이따 말하겠지만 청나라는 앞서 존재했던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같은 정복 왕조를 계승한 정복 왕조의 끝판왕이야. 가장 한족들을 잘 다뤘어요. 당근과 채찍을 기가 막히게 쓰는데 채찍으로 당근을 준 게 뭐냐면은 원나라가 왜 무너졌지? 왜 한족들이 원나라를 싫어했죠? 한족들이 원나라를 싫어했던 이유는 몽골인 제일주의. 모든 정치 권력을 다 이 몽골 애들이 독점을 하고 한족들에게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고 한족 지식인들을 억압했잖아. 그러니까 막 한족 애들이 잉여로 터져가지고 막 그 희극이나 쓰고 잡극이나 쓰고 막 그랬잖아요. 청나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족 지식인들의 그 지적인 능력을 뽐낼 수 있도록 그들의 지적 욕구를 태워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대규모 편찬 사업을 벌여요. 책을 막 찍어내는데 그 대규모 편찬 사업은 물론 사상 통제하는 것도 있어. 숨어서 우리 청나라 욕하는 책 쓰지 말고 모여서
책 만들어봐 하고 다 모아놓고서 지식인들에게 대규모 편찬 사업을 시키게 하고서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삭제 검열하는 거야. 아무튼 그 대규모 편찬 사업으로 만들어진 게 고금 도서 집성, 말 그대로 고금의 과거와 지금 존재하는 모든 책을 모으겠다는 건데, 이거를 시작한 거야. 이거를 만들게 된 거는, 완성하게 된 거는 여기 나오는 옹정제, 그 아들인 옹정제 가서 고금 도서 집성이 완성돼요. 이게 마치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은 경국대전 세조가 만들었다가 성종이 완성을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강의지 하면 3번에 난 진압, 타이완, 정복, 러시아와의 네르친스크 조약, 고금 도서 집성, 편찬 시작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강희제 천고일제 강희제가 죽고 왕이 된 게, 황제가 된 게 누구냐면 옹정제예요. 냉면 제왕. 냉면 제왕이라는 건 차가운 얼굴을 가진 제왕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국가의 안전에 방해가 되고 권력의 위협이 되면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동생, 가족 모두 냉정하게 다 잘라낸, 그래서 냉면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사람이야. 그 냉면이 먹는 냉면이 아닙니다. 차가운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황제권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군기처라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군기처라는 건 여러분,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일을 총괄하는 최고의 국정총괄기구예요. 근데 앞에 뭐가 들어가? 군이 들어가. 이 사람이 결국 국가를 총괄하는 힘은 군대에서 나온다. 그래서 군기처는 국가의 모든 중요한 일을 총괄하는 동시에 군대를 다 지휘하는 군 통수권을 가진 자리입니다. 이 군기처를 설치한 다음에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권을 모두 황제에게 집중시켰어요. 군기처를 통해서 국정 총괄하는 기구고 군 통수권을 관리하는 기구고 모든 정책 결정권이 황제에게 집중된 황제 강화를 위한 기구 군기처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군기처 안에 있는, 군기처는 그 관청 이름이야. 군기처 안에 있는 주요 관직이 군기대신이란 군기장경인데, 이걸 내가 왜 말하냐면은 아까 쌤이 청나라가 정모강조의 끝판왕이라고 했죠. 좀 이따 배우겠지만 만한병용제, 이건 몽골인 제일주의랑은 달라. 원나라가 몽골인 제일주의라는 이름 아래 모든 관직을 원나라의 그 몽골이 독점했다면 청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만주족과 한족을 병용 동시에 쓴다.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관직에는 만주족과 한족을 동시에 등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요한 군기처를 담당하는 군기대신과 군기장경에는 만주족뿐만 아니라 한족도 함께 임명됐어요. 이러니까 한족들이 청나라의 지배에 순응했던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중요한 책을 씁니다. 대의각미록이라는 책을 써요. 대의각미록이라는 책을 쓰는데 붙였어야 돼. 이거는 어떤 책이냐면은, 여러분 그동안 한족들이 자기 자존심을 세우던 게 뭐야? 정신승리할 때. 그치? 대의명분에 입각한 화의론, 화의사상이었죠. 화의사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화의론이라는 게 뭐였죠? 전통적인 그 중화민족과 오랑캐를 구분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족은 중화의 무다민족이고 우리를 제외한 너희들은 다 오랑캐야 라고 말했던, 한족과 오랑캐를 구분했던,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했던 게 중화사상 화의론이었죠. 근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야? 그치? 한족은 무조건 중화예요. 그리고 오랑캐는 무조건 오랑캐야. 그러니까 한족, 내가 내 핏줄이, 내가 한족이라면 나는 중화의 이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고, 우리 한족을 제외하고는 다 오랑캐라 이거예요. 혈통 중심인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하지 않겠다는 거야. 여기에 옹정제는 책을 써서 질문을 던집니다. 야, 니들이 말하는 그 중화라는 거 말이야. 왜 기준이 한족이야? 한족 중에도 나쁜 사람 있잖아. 한족 중에도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있고 미친놈들이 많은데, 그럼 걔들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한족이라는 피를 이어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화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니들이 우리 오랑캐라고 무시하지. 근데 우리 오랑캐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 많아. 우리 아버지를 봐. 얼마나 나를 훌륭하게 잘 다스렸어. 근데 우리 아버지도 오랑캐야? 우리 아버지가 웬만한 니네 황제보다 나을걸? 니네 황제 중에 그 누구냐? 만력제. 이런 애들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훨씬 훌륭하잖아. 안 그래? 그럼 대체 누가 중하고 누가 오랑캐야? 핏줄만 가지고 중하를 구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 대의각미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중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이 중화사상 화의론이 그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기준이
혈통이었잖아요. 그죠? 혈통이었단 말이야. 핏줄. 근데 이제 옹정제는 말하는 거야. 왜 혈통 가지고 구분하냐? 그 사람이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유교적인 문화를 익히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곧 중하다. 그러니까 핏줄이나 혈통이 아니라 문화를 중심으로 오랑캐와 중하를 구분해야 한다. 즉 그 말에 우리 여진족들도 우리 청나라 사람들도 이 문화적으로 뛰어나다면 중하의 전통을 이은 거라고 할 수 있다. 한족뿐만 아니라 우리 청나라 여진족도 충분히 중하의 전통을 이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즉 대의강미록은 혈통이 아니라 문화적인 그 수준, 문화적인 능력으로 중하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거야. 즉 이 한족과 이 중하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문화다. 문화 중심의 중화 사상, 문화적 화이론. 즉 우리 너희들이 오랑캐라고 무시하는 우리 여진족도 충분히 이런 문화적인 능력을 통해서 중하의 전통을 이을 수 있다. 즉 중하는 혈연이나 지역이 아니라 얼마나 이 유교적인 문화를 잘 계승했느냐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중하의 전통을 이을 수 있다라는 문화 중심의 화이론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던 고금 도서 집성을 완성하게 되고요. 또 아버지가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러시아랑 국경을 맺었죠. 근데 이게 좀 협의가 안 된 게 몇 개 있었어. 그 나머지 문제를 협의합니다. 캬흐타 조약. 이 캬흐타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와 함께 또다시 국경을 설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강희제가 맺은 게 네르친스크 조약. 그리고 옹정제가 맺은 게 캬흐타 조약. 둘 다 어디랑 맺은 거야? 러시아랑 맺은 거예요. 둘 다 러시아랑 맺은 거고 국경을 설정한 거고 평등 조약입니다. 그리고 지정은제라는 제도도 만들게 돼요. 지정은제라는 건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 장거정이 뭘 만들었죠? 1조 편법을 만들었죠. 명나라 때 1조 편법이라는 건 뭐였죠? 잡다한 전국적인 토지조사를 통해서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서 잡다한 세금을 뭐랑 뭐로 지세, 토지세와 정세, 인도세로 일원화한 다음에 1조화하고서 은으로 납부해라 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 인도세가 문제였어. 인도세가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애를 낳고도 신고를 안 했어요. 계속 인구를 숨기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계속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세금 내기 싫으니까 인도세 내기 싫으니까 신고도 안 하고 숨어버리고 이러니까 당시 이미 옹정제의 아버지였던 강희제가 지정은제를 한번 도입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세를 고정시켜버려. 그 인도세를 이거 그냥 개념 알아두세요. 인도세를 고정시켜버려. 이게 1711년을 딱 기준으로 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인도세를 매기지 않겠다. 이게 뭔 말은 뭐야? 이 그동안 집계된 인구를 기준으로 인도세를 딱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인도세를 다 토지세에다가 합쳐버리겠다 이거예요. 이 이후에는 인도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개념을 발전시켜서 옹정제가 전국적으로 지정은제 시행합니다. 핵심은 뭐야? 인도세 없애겠다 이거예요. 정세, 인도세를 어디에? 지세, 토지세에다가 포함시켜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가 그동안 파악된 인도세를 기준으로 인도세의 총액을 정하고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이거를 토지세에다가 합쳐가지고 이제부터는 인도세 없애버리고 인도세를 다 토지세에 합쳐서 그 1711년 기준으로 계산된 인도세를 토지세에다가 그냥 합쳐서 세금을 걷겠다. 이 말은 뭐야? 토지 없는 사람들. 봐봐. 토지 없이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철저하게 지주들에게만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걷겠다. 인도세 안 걷겠다 이거예요. 모든 세금이 이제 지세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은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입니다. 당연히 지주들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죠. 우리나라 생각해봐. 조선시대 광해군의 대동법. 공납의 기준을 호에서 토지로 바꾸는 것만 해도 난리가 나가지고 광해군이 시행했다가 100년 동안 100년 걸려가지고 100년 만에 시행됐잖아요. 이건 더하죠. 모든 세금을 다 토지세로 합쳐버리는 거야. 인도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옹정제는 이러한 반대를 다 힘으로 찍어 누르고요. 본인의 치세에 이 인두세를 토지세에 합치는 은으로 납부하게 하는 지정은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돼요. 정세를 영구히 고정하여 지세에 합친다.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네.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건 얘들아 진짜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신고해도 세금을 안 매기니까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인구 등록을 한 거야. 그래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이 내용이 여기 보세요. 중국의 인구 증가, 인두세를 폐기하자, 지정은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호적에 이름 안 넣었던 사람들이 호적에 등록하면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지정은제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된 게 권룡제예요. 10전 노인이라는 건 본인이 10번 원정을 나가서 모두 이겼다. 나는 10번의 싸움을 이긴 노인이다 라고 스스로가 이건 자뻑한 거예요. 약간. 자, 근데 물론 그럴 만한 근거는 있어요. 권룡제 때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합니다. 이 권룡제가 확보한 영토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중국의 그 영토 있죠. 전통적인 한족의 이 영역인 황허강과 창장강뿐만 아니라 몽골, 만주, 신장, 티벳, 위구르 이걸 다 장악한 게 이 권룡제입니다. 권룡제는 몽골, 티벳,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모두 정복해서 다민족 대제국, 오늘날 중국보다 넓어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한족 지식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편찬 사업을 펼치는데 이게 되게 잘 나와요. 사고전서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사상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고전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보셔야 돼. 권룡제 때 한족 지식인을 회유하고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책을 다 모은 거야. 8만 권에 이르는 각종 서적을 경, 사, 자, 집, 네 종류로, 그게 사고예요. 네 종류로 분류해서 다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 기보다 기존에 존재하는 걸 다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에 동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려 4천여 명이 10년 동안 만들어서 8부가 제작이 됐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 광저우 예전에 그 시박사 기억나요? 바닷길 관리하기 위한 시박사. 그 시박사가 청나라 때 폐지되고 광저우에 공행이라는 게 설치가 돼요. 이 공행은 외국인들과의 무역을 담당하기 위해 국가의 허락을 받은 공식 상인이야. 이게 이제 공행이 설치가 되는데 문제는 서양 애들은 아까 봤죠?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그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 등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 근데 중국에서는 딱 여기 하나만 열어준 거예요. 광저우 딱 한 군데만 열어서 여기서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의 허락을 받은 상인들, 공행들이 자기들이 이 공행들이 담당해서 이 서양인들과 외국인들과의 무역을 담당한 거야. 당연히 공행들이 세금도 마음대로 걷고 관세도 마음대로 걷고 엉망진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한된 무역에 참을 수 없다. 이래서 당시 영국에서 맥카트니 사절단을 보냅니다. 중요한 거야 이거 되게. 얘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왜 이렇게 제한적인 무역을 하냐? 왜 광저우 한 곳에서 국가도 아니라 일개 상인들이 저렇게 날뛰느냐? 이거 공행무역이라 그래 얘들아. 공행이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거. 우리는 공행무역에 만족할 수 없다. 공행무역 폐지해라. 우리 자유롭게 무역하자. 우리 너희들 물건 많이 사고 싶다. 우리 자유롭게 무역하자. 이라고 맥카트니 사절단이 권룡제가 와서 얘기했는데 권룡제가 이때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꺼져. 지대물박. 우리는 땅은 넓고 물건은 풍족하다. 우리는 굳이 너희랑 교역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너희랑 교역해주는 이유는 너희 오랑캐들이 불쌍해서 우리의 위대한 물건을 나눠주는 거야. 하기 싫으면 꺼져 라고 쫓아내게 됩니다. 이때 쫓겨났던 영국이 결국에 나중에 뭐로 들어와요? 아편전쟁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즉 맥카트니 사절단이 공행무역을 폐지하고 자유무역을 요구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게 이제 근데 이런 권룡제 사후에 청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애초에 권룡제 막판부터 나라에 문제가 많았어요. 권룡제가 되게 좀 사치가 심했거든. 그리고 권룡제 이후에 가경제가 즉위했을 때 백년교도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백년교도이나 두고 맞죠?
하나는 원나라 말기, 이 백년교도가 중심이 된 홍건적의 난, 그리고 지금은 청나라 이때 시기에 청나라 시기에 또 한 번 백년교도의 난이 일어나게 돼요. 이 백년교도의 난은 꽤 오랜 시간,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했는데 문제는 이걸 진압을 못했어. 누가? 청나라 최고의 정예병이라는 팔기제의 한계가 노출되고 이때부터 청나라가 서서히 쇠락하게 됩니다. 백년교도의 난 얘기 나오죠? 그 명나라 주원장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청조의 한족 통치. 네, 이거는 그 전에 존재했던 특히 원나라랑 비교해 보면 되게 쏠쏠한 그게 있어요. 자, 원나라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한족들을 지배했죠? 네, 몽골인 제일주의란 이름 아래 인종차별을 실시했고요. 과거제도 굉장히 제한을 했죠. 그에 반해 청나라는 어떤 식으로 정보강조의 품격을 업그레이드했는지 볼게요. 일단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씁니다. 마냥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마냥 억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균과 채찍을 밀당을 잘했어요. 첫 번째, 일단 한족들의 숫자가 훨씬 많고 여진족의 숫자가 작잖아. 그러니까 문화적인 전통성을 잃으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한족들에게 호복과 변발을 강요해요. 너희 전통적인 한족의 옷이 아니라 우리 청나라 사람들의 옷을 입고 변발, 그 황비용 머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오랑캐이 머리라고 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뒤에 나오죠, 이거 변발. 모든 한족 남자들에게 청나라 헤어스타일, 변발과 호복을 입게 합니다. 만주족과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야, 외관상으로. 근데 여기서 여담이지만 그 청나라 이 여진족 여자들의 전통적 복장이 있어요. 치파오 알죠? 허벅지 트여있는 옷. 이거는 금지시켜. 이거는 우리 여진족 청나라의 여자들만 입을 수 있다. 했는데 웃긴 게 호복과 변발을 억지로 시키니까 진짜 반발이 엄청 심했거든. 근데 치파오는 입지 말라 그랬잖아. 금지시켰잖아. 서로 입으려 그랬어요. 막 한족 여자들이 몰래 치파오 입고 막 그랬습니다. 이건 오히려 유행. 이거는 여담이에요.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청왕조에 대한 그 어떠한 비방과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지시켜요. 그래가지고 금서, 이런 한족 지식인들이 청나라를 비판하는 책을 쓰면 이건 다 금서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특정한 단어, 글자, 문장, 이러이러한 단어, 글자, 워딩 쓰지 마. 그래가지고 청나라를 비방을 하거나 만주족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를 다 금지시켰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사상통제 문자의 옥이라 그래요. 문자가 만든 감옥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막 글로 돌려까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청나라의 정통성을 비판하는 모든 글과 문장의 사용을 다 금지한 거야. 문자의 감옥.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한족 지식인들이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청조의 통치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엄청나게 많은 특권을 줘요. 회유책. 우선 만한 병용제. 국가의 주요한 관직에 아까 옹정제가 만든 군기처 같은 국가의 최고 통치기관에도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족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만한 병용제. 그리고 과거제 적극적으로 시행해요. 과거제를 통해서 한족을 등용하고요. 좀 이따 나중에 사회 때 배우겠지만 당시 명청시대 지배층을 한족 지배층을 우리가 신사라 그래요. 얘들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원래 지식인들은 자기의 능력을 뽐내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원나라 때 하도 지식인들 안 써주니까 얘들이 희극이나 쓰고 잉여를 꼭 하라고 이랬는데 얘들은 오히려 향촌사회의 지배권으로서, 그러니까 청나라의 정통성에 저항만 하지 않는다면 그 한족 지배층인 신사층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태평천국운동 나중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청나라 완전 말기에 한족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이야. 이들이 내걸었던 구호 멸만흥한, 만주족을 몰아내고 우리 한족의 나라를 부활시키자라고 했던 한족 농민들의 반란. 이걸 진압한 게 누구냐? 신사층이에요. 한족 지식인. 얘들이 스스로 향용이라고 하는 의용병을 조직해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만큼 만주족의 지배에 순응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지식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규모 판천사업, 반청이죠. 반천사방을 통제할 목적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유책인 동시에
사상 통제 나는 거야. 숨어서 이상한 거 쓰지 말고 우리가 보는 데서 해. 그래가지고 한족 지식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여기서 다 통제하는 거야. 고금, 도서집성, 강희제가 시작해서 옹정제가 완성한 거고요. 권룡제 때 사고전서 잘 나온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명나라 때도 대규모 편찬 사업을 합니다. 명나라 때 했던 편찬 사업은 다 무슨 대전으로 끝나요. 성리대전, 영락대전, 사서대전 이건 다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야. 땡땡 대전은 다 명나라 때인 겁니다. 고금도서집성, 사고전서는 청나라 때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대규모 편찬 사업도 펼쳤다. 그리고 이 다양한 민족들을 융합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청나라 영토가 엄청나게 넓죠. 이걸 다 직접 다스릴 순 없어. 그래서 여기 중요한 영역, 황허강과 창장강 같은 이 중요한 중원과 그들의 근거지인 만주, 여기는 직할지예요. 직접 다스리고 새롭게 확장했던 영역, 신장, 티벳, 위구르 같은 몽골 이런 영역은 번부라 그래가지고 토착 지배자를 이용해서 간접 지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디서 들어봤죠? 네, 당나라 기미 정책이잖아, 얘들아. 정복지에다가 중국식 군현이 아니라 도읍을 설치하고 현지인을 등용해서 간접 통치했잖아요. 그게 다시 나오는 거야. 직할지는 여러분들 군현제. 그러니까 그 창장강과 황허강 같은 그 중국의 전통적인 영역 있죠? 한족들 얘들은 직접 지배를 해요. 하지만 번부, 몽골이나 티벳, 신장 같은 너무나 먼 지역은 번부, 이게 주변부라는 건데 번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토착 지배자를 이용해 간접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거 봐봐. 직할지는 군현제로 한족을 지배하고 몽골, 티벳, 신장 같은 주변 지역은 번부를 설치해서 토착 지배자를 간접 지배한다. 이 번부 이 얘기 나왔어요. 몇 번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죠. 직할지에는 군현제를 통해 한족을 직접 지배하고 티벳, 몽골, 신장 같은 주변 지역의 소수민족들은 토착 지배자를 이용한 간접 지배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군사제도 중앙에는 팔기제. 다만 이 팔기구는 누르하치가 만든 거지만 만주족뿐만 아니라 몽골, 한인들까지 다 등용했다. 마치 신라가 중앙군인 구서당을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모두 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족들의 군대도 만들었어요. 노경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청나라 자료가 나오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했을 때 노경으로 군복무하는 한족 이러면 맞는 얘기예요. 중앙군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팔기, 지방은 한족으로 이루어진 노경 이렇게 이원화된 군대를 거느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번에 난 청나라의 이런 강경책과 회유책 그리고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해서 이런 자료들과 청나라의 정치사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꼼꼼하게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